그 지난 시간에 이 마리아나를 했었는데요. 예. 어떤 그 마리아나가 갖고 있는 어떤 이제 형식과 내용의 긴밀한 관계. 제가 이제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그 형식과 내용이 어떻게 서로 그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마리아나의 그 시 텍스트 안에서 마리아나의 그 주변 환경이 어떻게 또한 그 마리아나의 그 심리를 반영을 하고 있는지, 그런 점들에 대해서 여러분 유념을 하시고요. 여러분 테니스는 이제 워낙에 그 유명한 시인이었기 때문에 테니스는 많은 그 작품들이 이제 그림으로 그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많은 그 화가들이 테니슨의 그 시를 소재로 해서 그림을 그렸죠. 이 마리아나도 한 몇 편의 그림이 이제 남아 있는데, 이거는 뭐 이제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이제 그린 것 같아요. 어떤 그 책의 시집의 그 사파로 그린 것 같은데, W.E.F. 브리튼 뭐 그렇게 잘 알려진 화가는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그 마리아나의 모습을 이제 그린 거죠. 어떤 이제 우리가 이제 텍스트에서 받은 느낌과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이 그림은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라고 상당히 그 유명한 화가입니다. 여러분 이제 19세기 후반 영국의 그 이제 미술 사조 중에 그러니까 프리라피얼리티즘이라고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후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기 라파엘주의라고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던데, 라파엘 전파라고 이제 번역을 또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유파의 이제 특징은 뭐냐면, 그러니까 사진을 그리듯이 아주 선명하고 그 세밀하게 그 대상을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아주 그러니까 그 색감이 선명하고 또 이제 화려한 느낌도 있고, 그리고 정말 아주 디테일에 충실하게 그림을 그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 마리아나가 이제 그 거울을 보고 있는데, 마치 어떤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에 도취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런 그 그림 자체가, 이런 페인팅이 그러니까 그 시에 대한 화가의 해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가가 그 시의 텍스트를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인데, 지금 이 경우에는 이 윌리엄 워터하우스가 이 장면을 이제 포착을 해서 그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마리아나가 이제 자기의 그 거울에 비친 모습을 응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편지처럼 보이는 게 마구 흩어져 있거든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그림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정확히 그러니까 왜 이런 이제 포즈로 그렸는지,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가 뭐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의 짐작으로는 마리아나를 어떤 나르시시스트로 그린 것 같거든요. 어떤 자기에게 이제 도취된 이제 그런 여성으로 그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거울을 본다라는 이제 이 행위 자체가 이제 의미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나르시시즘인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사랑에 빠진, 그러니까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기다리는 자기 자신의 모습에 도취가 된 게 아닌가. 그래서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라기보다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자기의 모습에 빠져 있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마리아나를 화가가 해석한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보기에 이제 이 그림은 좀 집안이 너무 깨끗해요. 이게 이제 시에서는 거의 막 무너지기 일부 직전에 이 집의 모습인데, 상당히 이제 대리석으로 이제 깔끔하게 되어 있는 모습이라서, 시에서 받는 느낌과는 약간 좀 맞지가 않는 것 같고, 그런데
이거는 좀 다르죠. 여러분 그 이 그림은 유명하거든요. 이게 많이 알려져 있는 그 그림인데 이게 그 존 에브렛 밀레라고 이제 그림에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예,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존 에브렛 밀레라고 하는 19세기 그 중후반 영국의 그 화가가 그린 것이죠. 이거 역시 그 프리라파엘리티즘, 그러니까 그 라파엘 그 전파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그 마리아나는 이 의자에 앉아서 그 이 술을 놓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테피스트리를 짜고 있는 건 시에는 나오지 않는데 마리아나는 이렇게 이 그림에서 보면 이 테피스트리를 만들면서 좀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그런데 이 테피스트리에 이제 그려진 걸 보면 이제 상당히 그 화려하고 여러분도 뭐 다들 이제 태블릿이나 PC가 있으시니까 인터넷으로 이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가을인데 막 낙엽이 지금 이 테피스트리 위나 그리고 이제 이 방 곳곳에 떨어져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밀레이가 어떤 그 이 테니슨의 그 시에 있는 그 디테일을 상당히 그 정확하게 자기 그림에 이제 옮기려고 노력을 했죠. 그리고 지금 그 마리아나 이제 그 이 포즈를 보면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이 테피스트리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 이렇게 말려 있는 걸 보면 정말 작업을 오랫동안 했구나라는 것을 이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오랫동안 지금 이 작업에 그 몰두를 하다 보니까 이제 허리가 아파서 이제 잠깐 일어나서 좀 스트레치를 하고 있는 그러한 그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이 색감이 또 화려하다는 느낌을 들고 또 아주 그 디테일을 아주 정확하게 옮긴 그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뭐 그 이 방 바닥에 이제 모습만 봐도 이제 상당히 좀 그 낡았다라는 느낌이 들고 이쪽에 이제 그 이 좀 어두운 데 있는 이 뭐 초라든가 이런 그 디테일을 보면 그 상당히 이제 그 주변 환경이 지금 낡았구나라는 이제 그러한 느낌을 줍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오랜 기다림에 지친 그 마리아의 모습을 지금 이 그림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마리아나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마치도록 하고요. 자 오늘 그 우리가 발표가 이제 2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발표하고 그 이제 수요일 발표하면 이제 그 발표는 다 끝나게 되는데 자 먼저 발표를 할 조는 자 에밀리 디킨슨의 Wild Nights, Wild Nights입니다. 자 여러분 그 우리는 그러니까 Love and Desire의 테마로 시를 읽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Wild Nights, Wild Nights 누가 발표하나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에밀리 디킨슨의 Wild Nights, Wild Nights를 발표하게 될 이현서 동희입니다. 발표 순서는 아니 그 키보드를 이용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예. 네, 발표 순서는 시 낭독과 작가를 먼저 소개해드리고 시 구조, 분석, 주제를 말씀드린 다음 디스커스 퀘션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시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Wild nights, wild nights, what are we be? Wild nights should be our luxury. Fiddle the wings to a heart in port, done with the compass, done with the chart. Rowing in Eden, the sea. Might I but more tonight in sea. 다음으로 작가인 에밀리 디킨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디킨슨은 에머스트 아카데미에 재학했으며 이는 시인으로 성장하는 데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15살에 에머스트 아카데미를 떠나 고등교육을 받기 위해 마운트 홀리오크 피메일 세미너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에밀리 디킨슨은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는데요. 마운트 홀리오크도
마운트 홀리오크도 여자 신학교였습니다. 당시 학교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구원을 받을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디킨슨은 이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디킨슨 본인에게 주셨다며 무릎을 꿇기를 거부했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후 세상과 단절하여 혼자 지내면서 종교적 생활의식을 따르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되었고 이 에피소드가 이제 그녀가 학교 생활을 1년 만에 마무리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디킨슨의 신앙심은 독실했기 때문에 디킨슨의 시는 종교 체제에 대한 저항과 신에 대한 순응이 양가적으로 드러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편 정도의 시가 출간되긴 했지만 실제로는 1800여 편 이상의 시를 썼고 그녀는 통상적인 시형과 문법을 자유롭게 변형하였으며 대담하고 독특한 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와일드 나이츠의 구조적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라임 스킴을 살펴보면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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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D, E, D, F, B, A, B 형식으로 끄듬을 맞추고 있고 D, C, 럭셔리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끄듬을 E로 끝나게 통일하였습니다. 또한 첫 행의 나이트와 마지막 연의 투나이트로 구체화되는 것을 통해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일드 나이츠에서 단어나 구절을 강조하기 위해 연속적으로 빠르게 반복하는 에피주이시스가 사용되었고 끝에 느낌표를 붙여 그 느낌을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W, N, D 등의 첫 자음을 반복하는 엘리터레이션이 사용되었고 엘리터레이션이 나타나지 않는 행은 화자가 경험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욕망하고 상상하는 순간 표현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음포와 리듬을 살펴보면 iambic 다이아미터가 사용되어 시의 한 구절에 2개의 약간격으로 음료를 구성했고 와일드 나이츠만 예외적으로 강한 음절을 연속으로 사용하는 스폰디가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강한 음절 뒤에 약한 음절이 나오는 프로치와 2개의 약한 음절 뒤에 하나의 강한 음절이 나오는 에노페스트도 사용되었습니다. 이어서 시 내용 분석부터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의 와일드나이츠에서는 이 와일드나이트이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자유와 영혼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월아이, 즉 가정법을 통해 화자가 비가 쏟아지는 밤에 연인과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연인을 그리워한다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1년의 마지막 행의 럭셔리에이션은 연인을 그리워한다는 관점에서 어원인 러스트, 즉 성적 욕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영적 구원의 욕망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연의 퓨럴은 헛되거나 무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즉 외부의 방해는 화자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년과 똑같이 연인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항구는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곳, 사랑하는 연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항구를 찾게 되면 폭풍 속에서도 연인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풍과 바람이라는 시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해석해본다면 항구를 하나님 또는 하나님께 영적인 구원이라고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컴퍼스와 차트는 인간이건 즉 속세일 것인데요. 이를 버리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연에서 말한 항해는 사면의 첫 번째 행을 통해서 에덴으로 향하는 사랑의 항이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에덴은 두 사람이 다시 재회하여 만남을 이어나가는 파라다이스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는 무한함과 깊이의 상징물로 이 에덴과 대조되는 이미지로서 사면의 마지막 행에서 또다시 이랑과 같은 가정법을 통해 화자는 연인과 재회하지 못해 사랑의 항해를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당신에게 정박하고 싶다는 화자의 소망이 드러납니다. 다음으로 시의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의 주제는 보시다시피 총 2가지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랑하는 연인의 부재와 그리움입니다. 화자는 자신의 마음을 선원이나 배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항구로 빗대어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목적지로 설정하고
나침반과 해도를 통해 그 상징성을 강화했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 구원을 받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이 주제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작가 소개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킨슨이 독실한 신앙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종교 체제에 대한 저항심을 가지고 있다는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맥락을 통해 디킨슨이 종교신은 총 3가지 양상으로 드러나는데 디킨슨이 하나님을 믿고 그를 찾아가려는 내용이 첫 번째,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깊은 회의감을 담은 내용, 마지막으로 신을 믿는다는 언급과 부정의 내용이 모두 담긴 모순된 양가적 형식의 시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조가 지금 발표하는 이 시는 1번 양상으로서 영적 구원을 받고자 하는 욕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모어의 이미지는 안전을 상징하고 이 이미지를 통해 화자가 사랑하는 사람 또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구원을 찾고자 하는 강한 소망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조가 정한 디스커션 퀘스천에 대해 말씀드리고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는 사랑하는 사람 또는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을 가리킬 수 있을지, 그리고 이는 구체적으로 화자의 어떤 소망을 나타낼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시에서 에덴을 언급하고 화자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이상적인 상태를 에덴으로 비유하며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을 아담과 이브와 비교 또는 비유한다고 볼 수 있을지 역시 같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질문은 시에서 에덴과 바다 이미지의 대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았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발표를 그냥 연달아서 듣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시간 관리를 위해서. 예, 그래서 그 두 번째 발표도 지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To My Dear and Loving Husband, 그 앤 브래드스트릿의 시. 예.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앤 브래드스트릿의 To My Dear and Loving Husband를 소개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PPT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시 소개에 앞서서 먼저 시를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If ever two are one, then surely we. If ever men were loved by wife, then we. If ever wife was happy in a man, compare with me your woman if you can. I prize thy love more than whole mines of gold, or all the riches that the east doth hold. My love is such that rivers cannot quench, nor aught but love from thee give recompense. Thy love is such that I can no way repay. The heavens reward thee manifold, I pray. Then while we live in love, let so persever, that when we live no more, we may live ever. 네, 먼저 시인과 시의 배경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7세기 초 영국에서 태어난 그녀는 사이먼 브래드스트리트와 결혼했으며 이들은 종교적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서 1630년에 매사추세츠 베이 컬러니로 이주했습니다. 앤과 그녀의 남편은 퓨리튼, 즉 청교도였는데 이는 17세기 초 영국에서 박해받던 급진적인 개신교였습니다. 미국으로의 이주를 통해서 종교적 자유를 찾을 수는 있었으나 당시 콜로니 오브 매사추세츠 또한 편견에 만연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종교적 생활은 남성 정치인과 종교인에 의해서 구조화되고 통제화되고 있었으며 남성의 위치에 도전하는 여성들은 추방되었고 따라서 브래드스트리트 또한 여성 시인으로서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작품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는 미국의 식민지 시절 앤 브래드스트리트가 작성한 시입니다. 이 시는 그녀의 사후 시집에 포함되어서 처음 출판되었는데 그녀는 식민지 시대 미국에서 시를 쓰고 출판한 최초의 여성 시인이었습니다. 자서전적인 특징을 지닌 이 시는 브래드스트리트와 그녀의 남편 간의 열정적인 사랑을 묘사하고 사랑을 순수하고 구원적인 것으로 표현합니다. 이 시는 절대적 존재를 향한 헌신적인 사랑보다는 세속적인 사랑을 헌신적 사랑이 아닌 세속적 사랑을 죄악적이거나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묘사하는 몇몇 종교적 시인들에 대한 반발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시를 분석하고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행에서는 두 사람이 한 사람처럼 결합되어 있다는 역설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는 사랑을 통해서 두 개인을 완전히 결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남편을 향한 화자의 깊은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에서는 다른 어떤 여자들만큼이나 나도 남편을 사랑한다며 남편에 대한 헌신과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행에서는 화자는 다른 어떤 여자와 비교하여도 자신이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자신의 남편과 결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행과 6행에서는 남편의 사랑이 돈으로 측정될 수 있는 어떤 가치보다도 훨씬 크다고 말합니다. 이는 시편 19편에 여호와의 율법은 참되니 모두 외로움이다. 그것은 금보다 더 사랑스러우며 라는 부분을 인용해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그의 사랑이 황금 광천 전체보다 더 가치 있으며 심지어 동양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보다 더 가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스트는 단순히 지리적 방향보다는 그 시기 동안 동양의 국가들과 연관된 모든 부와 재산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화자가 물질적인 부보다 사랑과 헌신을 더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음 주행에서는 자신의 사랑을 갈증에 비유하며 남편을 향한 자신의 사랑 갈증이 강물로도 풀 수 없고 오로지 남편의 사랑만이 그에 맞는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화자는 또 한 번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깊고 영원한 사랑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9행에서 10행까지는 자신은 남편의 사랑에 보답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하며 따라서 천국이 남편에게 사랑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길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헤븐스라는 추상적 개념이 보상을 줄 수 있는 존재처럼 의인화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 마지막 행에서는 우리가 다시 살지 않을 때에도 영원히 살 수 있게 라며 화자가 이 세상이 끝난 후에도 그들의 사랑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살지 않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이라는 개념을 대조하여 나타냄으로써 사랑이 죽음을 초월해서 영원성을 띠고 있다는 더 깊은 진실을 드러냅니다. 또한 퓨리탄으로서 죽음 이후의 삶과 희망에 대한 그녀의 신념이 여기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네. 작품 내용에 이어 형식과 문법 구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o My Dear and Loving Husband는 6개의 라이밍 커플에서 이루어진 총 12행의 시입니다. 시의 1행에서 3행의 시작 부분에서는 if ever 이 반복되는 아나포라가 나타나는데 이는 시의 일관된 형식적 패턴을 더욱 강조하는 효과를 지닙니다. 또한 were, we, wife, was, live, love 에서는 alliteration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작품은 3행의 인저리멘트를 제외한 모든 행이 nstop line이지만 그렇다고 행과 행 사이에 명확한 논리적 관계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시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의 순서를 바꿔 읽어도 내용 전개상 전혀 어색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다만 9행과 10행은 내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예외적인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화자는 자신의 남편의 사랑에 제대로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heavens, 즉 신이 그 사랑에 대해 보상해주길 기도하는데 10행은 부행에 대한 일종의 리스폰스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IMB 펜타미터, 즉 약강 5곡격의 커플렛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MB 펜타미터는 비강세 음절과 강세 음절이 교대로 5세트씩 나타나는 형태인데요. 이는 영시에서 기독적 특성을 지닌 미터로 셰익스피어와 스펜서를 비롯해 브래스트릿이 종명하던 시인들이 주로 사용한 기법입니다. 하지만 10행에서는 비강세 음절과 강세 음절 뒤에 다시 2개의 비강세 음절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갑작스러운 변화 이후 다음 행들은 다시 기존의 iambic 음절로 돌아갑니다. 이렇듯 iambic 펜타미터의 커플렛들로 이루어진 형식을 heroic couplets라고 부르곤 합니다. heroic couplets라는 명칭이 시사하듯 이 형식은 주로 전쟁, 정치적 사건, 철학적 논쟁과 같이 장엄하고 중대한 주제를 다룰 때 사용되는 형식입니다. 따라서 사랑이라는 다소 일상적인 주제와 시의 형식 간에 약간의 텐션이 나타나는데요. 시인은 이러한 형식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결혼이 히로이크한 주제만큼이나 중요하고 고귀하다는 것을 전달하고 남편의 사랑을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식적 측면에서 시인이 품은 야망은 시의 내용 전개를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화제의 개인적인 행복으로부터 시작하는 시는 끝에 다다를수록 구원과 영생의 소재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결혼이 이런 문제의 중심에 있다는 주장으로 귀결되는데요. 이 또한 시인이 자신의 결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본 시는 6개의 커플렛으로 이루어져 AA, BB, CC, DD, EE, FF의 라임 스킴을 따릅니다. 이러한 라임을 이루는 커플렛의 반복은 남편을 향한 시인의 사랑이 계속되듯이 시의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시에서 하나의 커플렛은 각각 하나의 독자적인 라임을 가지는데요. 이처럼 반복되지 않는 라임 스킴은 독자로 하여금 시가 다소 산만하고 구조화되지 않았다고 느끼게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커플렛에서 두 행의 순서를 바꿔도 시의 내용이나 논리적 구조에 큰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고 예전에 언급해드렸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독자는 시가 구조화되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시의 주장은 열쟁에 걸쳐 세워지고 있으나 시의 라임 스킴이 그 주장의 변화를 강조하거나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시는 주로 아주 분명한 운율을 사용하여 사랑에 대한 시인의 자신감을 전달하지만 실행과 파행의 quench와 recompens는 예외적으로 슬렌트 라임을 이룹니다. 화자는 7행과 8행에서 자신의 사랑의 깊이를 강조하고 오직 남편의 사랑만이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대목에서 사용된 슬렌트 라임의 불완전성은 다른 사랑은 그녀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작품의 주제와 상징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원하고 구원적인 사랑입니다. 시는 화자와 그녀의 남편 간의 개인적인 관계를 다루면서 시작되는데요. 화자는 two are one, 즉 두 사람이 하나가 되었다고 언급하면서 그들의 행복을 강조하고 그 행복이 세상의 모든 부를 거절할 만큼 너무나 귀중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시가 전개됨에 따라 화자는 남편에 대한 사랑과 종교적 믿음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기 시작합니다.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화자는 남편과 나누는 사랑을 둘의 죽음 이후에도 persevere, 할 영원한 것으로 묘사하고 남편의 사랑이 그가 죽은 후 그의 영혼이 심판을 받을 때 높이 평가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화자가 자신의 사랑이 영원할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에서 구원적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죄악이 아니라 그녀의 남편을 천국에 가도록 하는 구원의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이렇듯 화자는 자신과 남편의 관계를 일체적이고 영원하며 죽음조차 이길 것으로 강력하게 묘사함으로써 세속적인 사랑을 매우 긍정적이고 심지어 구원적인 대상으로 그려냅니다. 두 번째 주제는 거래로서의 결혼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To My Dear and Loving Husband는 결혼한 남편과 아내 간의 사랑에 대한 시입니다. 화자가 첫 번째 행에서 two are one, 즉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고 선언하는 것은 화자와 남편의 사랑이 순수하고 하나된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는 결혼이 동반자 관계를 이루는 것이 아닌 금전적 거래일 뿐이라는 당대 결혼에 대한 일반적 견해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그들의 결혼은 금전적 거래가 아니라 진실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며 화자에게 사랑은 그 자체로서 보상이기 때문에 그녀는 other riches that the east doth hold와 같은 어떠한 다른 재산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시에는 물질적인 표현이 잦게 등장합니다. 화자는 자신의 결혼과 사랑을 price로서 언급하고 wool 그리고 riches와 비교합니다. 결혼을 단순한 재정적 거래로 여겼던 당대 사람들과 달리 화자는 결혼을 정서적 측면에서 조명하면서 남편의 사랑이 물질적 재산보다 귀중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남편의 사랑에 화자가 repay 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repay는 은혜 등을 갚다, 보답하다의 의미도 있지만 돈을 갚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시어를 후자의 경우로 해석할 경우 화자의 결혼에도 어느 정도 거래적인 측면이 존재한다고 읽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시에서 후반부에 이르면 화자는 the heavens가 그녀의 남편을 reward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말해 그녀는 남편이 죽은 후 그의 영혼이 심판받을 때 시인을 향한 남편의 사랑이 그를 천국에 가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화자는 남편이 자신을 사랑한 것에 대한 일종의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하지만 화자는 남편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자부하면서도 이것이 자신을 천국에 가게 해줄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시는 화자의 결혼, 더 나아가 당대 모든 결혼에 내재하는 남녀 간 불평등을 드러낸다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했던 화자는 자신에게 주어질 리워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남편에게 보상이 있기만을 기도하고 있는데요. 비록 화자의 남편이 그 보상을 실제로 받았는지 아닌지는 시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없지만 이러한 화자의 모습에 가부장제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남편에게 있어서 이 결혼은 평생은 아니더라도 내세의 리워드를 기대하게 되는 일종의 거래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To My Dear and Loving Husband의 상징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화자가 이스트를 이야기할 때 이는 단순히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는 거리가 먼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세기 식민지 시대 아메리카에 살던 이들에게 동양은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이국적이며 호화로운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이스트는 화자에게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즐거움과 부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시과 같은 청교도들이 높이 사던 소박함과 경건함과는 반대되는 것으로
세속적인 쾌락으로 가득한 죄악의 공간을 암시합니다. 화자는 이러한 세속적인 부 대신에 남편의 사랑을 선택함으로써 물질적 대상이 아닌 종교의 헌신과 신앙심을 드러냅니다. 다음으로 헤븐스는 별, 달, 태양, 구름 등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일컫기도 하지만 화자는 이러한 대상에게 남편을 멸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자는 시에서 헤븐스를 하나님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하나님은 헤븐에 살면서 인간의 삶을 심판하기에 화자는 자신을 향한 남편의 헌신이 구원으로 이어져 천국을 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스커션 퀘스천 제시해드리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표도 아주 재미있게 잘 들었고요. 예, 먼저 그 와일드 나이츠를 이제 함께 들여다본 다음에 자, 앤 브래드스트릿의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와일드 나이츠는 그 에밀리 디킨슨의 이제 상당히 그 유명한 시인데 정말 그 다양하게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시거든요. 이제 그 발표조는 그 종교적인 측면도 이제 많이 강조를 했는데 디킨슨 자신의 어떤 그 종교관, 어떤 종교적인 그 믿음이 이제 반영된 걸로 보기도 하고 또 어떤 그 내면의 그 어떤 그 성적인 욕망 이제 이런 게 이제 반영이 된 걸 보기도 하고 정말 그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한 시입니다. 예, 먼저 그 시 텍스트를 같이 보죠. 혹시 그런데 이 번역은 지금 그 번역한 학생들이 한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의 번역을 갖고 온 건가요? 번역을 직접 하신 거예요? 예, 좋습니다. 자, 그 시 구조를 먼저 보면 자, iambic diameter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diameter라고 하는 건 그 이음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그 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다이미터, iambic diameter는 그러니까 약강,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 시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1년을 보시면 그러니까 more I with thee, 그러니까 약강, 이게 이제 전형적인 그 iambic diameter죠. 그런데 그 wild nights should be 이거는 뭐 iambic diameter에 정확히 맞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diameter 이음보의 행이죠. 그래서 그 이음보 이 행들이 많이 나타나고 자 그런데 그 스폰디 역시 나타나죠. 그러니까 스폰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전에 제가 설명을 했었던 것 같은데 강강이에요. 그러니까 wild nights가 스폰디거든요. 그러니까 wild nights. 그러니까 이 wild와 night 두 단어 모두에 액센트를 넣어서 강하게 발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스폰디가 첫 행에서 두 번이나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주 그 강렬한 인상을 주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약강이 아니라 이제 강강, 와일드와 나이트 모두의 그 액센트를 주게 되는 것이 스폰디입니다. 자, 이러한 그 이제 형식상의 특징이 있고요. 뭐 트로키나 애너페스트는 여러분 뭐 이제 지금 단계에선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자 스탠자 1부터 보시면 그러니까 wild nights 하면서 이 느낌표까지 동반이 되죠. 그래서 그 반복이라는 게 그 자유와 영혼의 해방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뭐 납득이 가는 해석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were I with thee 여러분 이거는 그 가정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대와 함께 있다면, 그러니까 내가 당신 곁에 머물 수만 있다면, 자 이러한 그 wild night도 그러니까 should be our luxury, 우리의 그 럭셔리가 될 것이다. 여러분 뭐 럭셔리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뭐 사치, 뭐 호사, 뭐 이제 이런 그 의미가 있는데 어떤 또 이제 욕망의 그 성취, 뭐 이제 이러한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밤과 같은 이런 그 거친 밤도 우리에게는 그 럭셔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즐길 수 있는 어떤 서로의 존재를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여기서의 그 D는 어떤 이 스피커가 이제 사모하는 이제 사람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그 추상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겠고, 또 이제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이 뭐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의 이 D는 정말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뷰를 the winds to a heart in port. 자, 지금 화자가 하고 있는 말은, 자, 이 바람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이 바람이 뷰를, 그러니까 헛되다, 무의미하다. 그런데 어떠한 마음에게는 to a heart in port, 그러니까 항구에 다다른 마음에게는, 자, 이 바람이 헛되다. 그러니까 done with the compass, done with the chart, 이렇게 말을 하죠. 예, 여러분 뭐 이제 이 시에 대한 해석이 많은데, 그러니까 일단 저는 제가 이해한 바를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 해석을 참조를 해서 이해한 바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화자는 아직 이 포트에 다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항해 중에 있죠. 그러니까 지금 거친 바다에서 비바람을 맞고 있어요. 하지만 이 항구에 다다라서, 이 항구에 도착을 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이 바람이 뷰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뷰틀이 지금 그 화자의 심리를 설명하는 단어인 거죠. 그러니까 이 바람이, 지금 이 거친 이 비바람이 무의미하다. 나에게는 별 영향이 지금 없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스톰을 뚫고 힘들게 나아가지만 이 포트에서, 항구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지금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환경은 정말 배가 뒤집힐지도 모르는 너무나 지금 위험한 상황인데, 이 포트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이 바람이 뷰틀하게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done with the compass, done with the chart. 바다 위에서 스톰을 뚫고 가는 배에게 사실 컴퍼스와 차트는 무의미하죠. 별 소용이 없죠. 그렇죠? 그냥 이 평화로운 이 바다를 항해를 하고 있어야 뭐 컴퍼스를 뭐 쓸 수가 있고, 뭐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여기 있네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지금 그러니까 스톰을 뚫고 가는 배 입장에선 사실 컴퍼스도 필요 없고 차트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항구에 다다르면 컴퍼스도 차트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계산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인 것이죠. 무언가를 따지거나 컴퍼스로 이렇게 재보거나 그게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랑에서는. 자, 그리고 이제 3년으로 가면 이게 이제 여기서 발표조와 이제 저의 생각이 이제 갈리는데, 그러니까 rowing in Eden, the sea, might I but moor tonight indeed,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언에서 말한 항해는 에덴으로 향하는 사랑의 항해였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런데 에덴은 두 사람이 다시 죄하여 만남을 이어나가는 파라다이스이다. 제가 발표하신 분한테 질문이 있는데, 이제 이 해석을 스스로 생각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뭐 어디 자료에서 보신 건가요? 예, 이 내용을 준비하신 분, 예, 뭐 어디 자료에서 이렇게 읽으신 건가요? 아니면 예, 제가 한 건데 에덴이 파라다이스니까 음, 화자에게 두 사람이 만나는 게 이어지는
근데 이제 제가 그 이해를 한 바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비평을 참조해서 이해를 한 바로는 지금 화자가 말하는 건 그러니까 인 에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에덴에서 항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이 시의 좀 뭐랄까 어떤 놀라운 점인데, 지금 내가 이렇게 그 폭풍우를 뚫고 항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바다가 바로 에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에덴으로 향해 가고 있다라기보다는 내가 지금 에덴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바다가 나에게 에덴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비바람이 몰아치는 이 바다가 나에게는 사실 에덴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에덴은 어떤 그 목적지가 아니라 지금 그 이 화자의 심리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미 이 에덴 동산, 그러니까 이 파라다이스에 와 있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지금 그 연인과의 만남은 뭐 오늘 밤이 될지 뭐 내일이 될지 어쨌든 그 미래의 사건인데, 그러니까 그 사건에 대한 어떤 기대감, 어떤 설레임, 그것만으로도 나의 마음은 이미 에덴에 와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might I but moor, 그러니까 무어는 여러분 그 이 배가 그 닻을 내리는 거죠. 그 항구의 정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might I but moor tonight in thee, 내가 오늘 밤 그대에게 정박을 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지금 그 이 거친 항해 중에 있는데 오늘 밤이라도 내가 이 포트에, 이 항구에 닿아서 그대와 재회를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그 기대감만으로도, 그 설렘만으로도 이미 나는 에덴 동산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시는 이제 저는 재미있는 게, 그러니까 그 이제 에밀리 디킨슨은 이제 여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이 스피커를 여성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시를 어떤 그 연인에 대한 어떤 그 욕망, 이제 사랑의 그 표현으로 보자면, 지금 그 이 남자가 항구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여성, 이 화자가 사랑하는, 그러니까 만남을 그 고대하는 이 남자는 지금 그 항구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그 이 여성 화자는 이 배를 몰고 지금 그 항구에 있는 그 연인을, 그러니까 그 남성 연인을 만나러 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19세기 중반에 쓰여진 시니까 이게 그 당시에 그 어떤 일반적인 관습적인 그 남녀 관계를 뒤집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남자는 항구에 있고 여자는 그 항구에 있는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이 스톰을 뚫고 가는 거죠. 그 여러분 그 이제 트로트 중에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그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들어보셨나요? 예, 아마 유튜브에서 그 검색을 해보면 나올 텐데, 근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아니 뭐 대학 시절까지도 이 노래를 그냥 뭐 길거리에서 이렇게 몇 번 들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제 이 노래를 안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그러니까 의미하는 바가 여러분 뭐 자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그냥 이렇게 배를 타고 세계 이곳저곳 뭐 떠돌아 다니다가 그러니까 자기를 기다리는, 항구에서 자기를 기다리는 여자에게로 돌아온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근데 이제 이 노래를 요즘 하지 않는 건 이게 그 지금의 이제 젠더 관념과는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그 뭐 여성을
어떤 그 한 자리에 어떤 고정돼 있으면서 뭐 이제 누군가를 기다리는 이제 그런 존재로 생각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시를 보면, 그러니까 여자는 배이고 남자가 항구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이 19세기의 그 관습적인 어떤 그 남녀관을 이제 뒤집고 있는 그런 그 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당히 재미있는 시이고, 여기 이 발표자가 이제 준비해 온 것을 좀 더 보면, 그러니까 사랑하는 연인의 부재와 그리움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항구로 표현을 했다. 뭐 이제 정확히는 항구에 있는 뭐 누군가 이겠죠. 그리고 뭐 영적 구원에 대한 이제 열망, 이제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제 디스커션 퀘스천을 보면, 인디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을 가리킬 수 있을까? 이는 구체적으로 화자의 어떤 소망을 나타낼 수 있을까? 또 시에서 에덴을 언급하고 화자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이상적인 상태를 에덴으로 비유하며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을 아담과 이브와 비교 또는 비유한다고 볼 수 있을까? 또 다른 질문은 시에서 에덴과 바다 이미지의 대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문제 재미있는 이제 질문들인데, 혹시 여러분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나 아니면 이제 이 시에 대한 질문 이런 게 있으신가요?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하자면,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설명했다시피 이제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의 이 에덴은 어떤 목적지, 그러니까 지향하는 그 지점이라기보다는 지금 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가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는 그 항구를 지금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시적 화자의 마음을 묘사를 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이렇게 노를 젓고 있는, 그러니까 항해를 하고 있는 이 바다가 에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화자의 그 마음 속에서는 이 에덴과 바다가 대조가 되고 있기보다는 사실 지금 일치가 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시에 대해서 질문이나 이제 다른 해석, 의견 이런 거 있으신가요? 이제 지금 또 떠오른 생각인데, 여기서 그 와일드 나잇, 그 거친 밤인 거죠. 그러니까 폭풍우, 비, 바람, 이런 자연의 요소들이 정말 거침없이 날뛰고 있는 그러한 밤이라는 이제 의미가 있을 텐데, 또 이제 와일드라는 거 하는 것은 어떤 자연 상태 그대로의 어떤 문명의 가공이 없는 이제 그런 상태라는 의미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와일드 나잇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화자의 욕망이 정말 이 모습 그대로 뭔가 가공을 거치지 않고 욕망이 정말 그 모습 그대로 실현되는 밤이다. 그러니까 서로의 어떤 욕망에 솔직해지고 그리고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이 열망의 또 표현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이 시는 정말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시에 대한 질문이나 다른 코멘트가 더 있으신가요? 자, 그 다음에는
예, 그 앤 브래드스트리트이라고 하는 시인의 To My Dear and Loving Husband. 자, 이 시를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 4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예, 여러분 이분은 그 앤 브래드스트리트이 아니죠. 예, 이분은 누구신가요? 이분은? 예, 이분은 그 이제 샬럿 브론테, 그 제인 어를슨, 이제 샬럿 브론테죠. 예, 그 앤 브래드스트리트의 초상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이분입니다. 예. 예, 이분이 이제 그 앤 브래드스트리트, 그러니까 17세기 이제 초반의 분이라서 이제 뭐 정확한 초상화가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그 이제 17세기 초반에 영국에서 지금의 미국으로 건너간 그 청교도들 중에 그 한 명이죠. 여러분 그 미국의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17세기 초반에 영국 내에서 어떤 종교적인 탄압을 받으니까 이 청교도들이, 그러니까 영어로는 그 퓨리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미국 문학을 읽게 되면 아주 자주 접하게 되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이제 개신교의 한 일파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장로교와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개신교는 그 장로교가 거의 대부분인데, 그러니까 좀 비슷한 그 교파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국 내 그 이 청교도들이 어떤 그 정부의 그 탄압을 받으면서 우리가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해보자 하면서 미국의 그 매사추세츠에 모여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매사추세츠의 그 이 청교도 공동체가 훗날 미국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 앤 브래드스트리트의 경우에는 그 남편이 바로 이 그 매사추세츠 공동체의 지도자이기도 했는데, 그런데 그 지금 여기에는 지금 소개가 안 되어 있는데, 자, 앤 브래드스트리트는 그 최초의 미국 시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국 땅에서 시집을 출간한 첫 번째 시인이다. 그러니까 남녀 시인을 통틀어서 이 신대륙에서,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에서 시집을 출간한 첫 번째 시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앤 브래드스트리트는 최초의 미국 시인이다. 이런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미국 시인. 그리고 그 앤 브래드스트리트이 출간을 한 그 시집의 제목이 있습니다. 어디 있지 그게? 예, 뭐 거의 지금 시간이 다 되기는 했는데, 예. 그 앤 브래드스트리트이 그 1650년에 출간한 시집의 제목이 바로 뭐냐면 The Ten Muse, 그러니까 10번째 뮤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The Ten Muse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제는 그러니까 Lately Sprung Up in America, 아메리카 대륙에 최근에 나타난 10번째 뮤즈. 이게 바로 이제 시집의 제목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시집의 제목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뮤즈는 몇 명이 있나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뮤즈라고 하면 그냥 한 명만 생각을 하는데, 그리스 신화를 보면 9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 9명이 모두 담당하는 영역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9명이 다 이 제우스의 딸들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앤 브래드스트리트는 내가 지금 미국 땅에서 시집을 출간하는데, 자, 유럽에서 남성 시인들이 전유하던 그 9명의 뮤즈가 아닌, 자, 나는 미국 땅에서 새로운 뮤즈의 영감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신화에 나오는 9명의 뮤즈가 아닌, 그러니까 새로운 뮤즈, 10번째 뮤즈를 상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번째 뮤즈가 바로 이 미국 땅에서 나에게 시적 영감을 주고 있다. 이러한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럽의 그 남성 시인들이 전유하던 그 뮤즈가 아니라 나는 새로운 뮤즈에게서 시적 영감을 찾겠다. 그러니까 나의 시적 영감은 유럽의 그 시인들과는 다른 새로운 종류의 영감이다. 이제 이러한 그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수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